이재명 대표 오늘이 단식을 시작한 지 11일째인데 이제 오전 국회 상황을 보니까 다시 단식 농성장으로 복귀를 했더라고요.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 겁니까? 단식 11일 차인데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많이 수척해 주셨고 또 기력도 많이 세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자주 단식 농성장에서 누워 계시는 일이 이제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소한의 물과 소금으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예. 최소한 탈수를 방지하든지 전해직 불균형 같은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시에 또 교원단체와 간담회도 하고 당무도 정상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에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예. 조롱이라든지 또는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황교안 대표라든지 김성태 원내대표 할 때도 정무의 정무수석이나 총리나 또는 당시에 우리 민주당에서의 원내대표들도 찾아가서 단식에 대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청취도 좀 하고 또 출구 모색도 같이 좀 해주는 그런 뭔가 정치가 좀 실종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너무 정치가 실종돼 있어서 정치 혐오만 계속 부추기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계속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단히 아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왜 사인 못하죠? 예. 증거가 없는 껍데기 검찰의 신문조서인데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박균택 변호사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진술한 내용과 너무나 다른 내용이 조서에 적혀 있어서 도저히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보완할 정도가 아니더라. 너무 많이 틀리더라라고 해서 그렇겠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수사는요. 진실을 규명해가는 과정이지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사 끝나고 이 조사를 끝나고 나오자마자 예. 검찰에서 기자들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구체적 진술을 거부했다. 반복적 장황한 답변을 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기자들한테. 예. 검찰에서 이렇게 왜 또 수사 기밀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렇게 유출을 합니까? 예. 이거 벌써 이 자체가 수사는 기소이고 이렇게 소환하는 것도 소환쇼를 계속 하는 것도 결국은 추석 전에 체포영장 치고 추석 전에 그거에 대해서 추석 밥상에다 이거 올리려고 하는 그런 기획된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검찰에서 한 진술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그것을 당사자가 진술을 해야지 증거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했잖아요. 변변한 보도자를 통해서 물증이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예.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러면 법정에서 그런 증거를 통해서 기소를 해서 예.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다툼을 될 일인데 왜 자꾸 이렇게 과정 속에서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는지 왜 스스로가 수사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네. 좀 오보대응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동안에 얼마나 보도를 통해서 피의사실과 공무상 기밀 같은 게 누설됐습니까? 이거 변호사비 대납권으로 시작했었잖아요.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도 거의 지금 탄핵당한 거고 예. 300만 불 이제 방북 비용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이 쌍방울 사건과 관련 대북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 검찰발 기사를 통해서 알고 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최소한의 그런 수사안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검찰의 대응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의 발언이지 그거에 대해서 오보 대응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주장. 그런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고 이런 주장이 명분이 충분하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검찰의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적 제거용이다. 예. 예. 0.73%로 대선 패배자라고 본인도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역대 처음으로 대선 0.73% 진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도 지금 처음이고 또 이 대북 선거와 관련된 것도 사실 한번 보십시오 과정을. 처음에 이게 쌍방울 쌍방울 기업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루성이 나오면서 이 변호사비 대납권으로 시작을 했다가 위안부에 되고 다시 대북 선거권으로 바뀌었잖아요. 대북 선거권과 관련돼서 제3자 뇌물로 이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3자 뇌물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 잘 설명을 해줬지만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대가적 행위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해서 그 대가적인 행위로 당시 경기도지사 할 수 있는 인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고 방북을 해야 될 그 당시에 그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한 동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소심에서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지사직도 박탈되어 있을 그런 위기였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은 지자체는요. 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 위반의 그런 위반이라든지 정치 자기 생명까지 걸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법적으로 그것도 뭐 조폭 깡패 출신 주가조작범이라고 하는 김성태 씨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도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예. 민주당 지도부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일단 저는 검찰의 의도가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범죄 혐의의 소명이라든지 도주 우려는 없는데 그래서 증거인멸과 관련된 걸 가지고 영장을 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주변에 대한 사법 방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예. 소환도 지금 또 10일 날 다시 또 재소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환에 불응한다. 이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이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기명 투표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표결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사견으로는 이런 뭐 헌법상의 그 조항이기 때문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표결에 따라서 이제 그 윤석열 검찰이라든지 여당의 의도는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지금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차피 헌법상의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되 그 표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빨리 조속히 당을 통합적으로 수습해 나가는 게 우리 민주당 당 지도부가 할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선을 해도 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 여부 이야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본인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는데 뭐 우리 과거에 우리 민주당 사례도 있잖아요. 서울시장과 그 부산시장에 저희가 당원 당국 뭐 여러 사례들이 있죠. 했다가 과거에. 이제 예. 저희도 거기에 패배를 해서 대선 패배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저는 이분은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의 주장은 본인은 공익제보자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대법원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도 못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출마를 하게 되면 이건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달린 것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당도 초창기에 여기 두 분 패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천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불구하고 지금 공천하는 분위기로 실제로 공천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윤심이 작용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구도가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에 대한 그 평가와 관련된 그런 그 보궐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대단히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조선일보의 보도에 보니까 네네. 그 당 핵심 관계자를 인용한 내용인데 한 5% 정도로 지더라도 지면은 뭐 이렇게 그 용산이라든지 성동이라든지 마포 이렇게 이제 항상 국민의힘이 유리했던 그 강남 3구 빼고 그 약간 주변에 있는 예. 거기에 대한 총선에 그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그 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5%로 정도 이상으로 질 거라는 걸 좀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누가 생각이 누구한테 5%포인트 이상으로 질 거다 이렇게. 김태우 후보가 예. 5% 정도 차이로만 지더라도 예. 지면은 그것이 국민의힘의 총선에 그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 예. 용산 성동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도로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걸 보더라도 당내 기류는 되게 걱정이 많은 것 이게 같아요. 뭐 사실 공식 발언이 아니어서 아니, 그 저희가 기사를 제가 예, 봤어요. 기사. 내년 4월에 당장 총선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영향을 네.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실제로 뭐 226개인가요? 전국의 지자체가 그 중에 하나이지만 이게 지금 그 총선을 앞두고 유일하게 남은 이제 보궐선거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천이 된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결이 난 지 3개월도 채 안 된 사면을 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 간에 정말로 최대치의 그런 그 집중을 해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조금 전에 진교훈 그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한 것은 진교훈 차장이 여기 연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19년째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양천 경찰서장도 한 이력들이 있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도덕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경찰청 차장까지 해서 그동안 공직을 쭉 33년 동안 하면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3명에 달하는 예비 후보들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그렇게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후폭풍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그런 것들도 잘 정리가 된 이런 상황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년 총선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말 절박하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만이 지금 폭주하는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일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은 명운이 달린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